안녕하세요. 혼자 읽기 아까운 책의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하다가 제게 글쓰기에 영감을 준 단편들을 좀 읽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단편 소설 하면 역시 안톤 체홉이죠. 체홉의 소설은 처음 읽었을 때보다 읽고 또 읽고 읽을수록 점점 더 진가를 발견하고 좋아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제 경우 글쓰기가 막힐 때 체홉의 작품을 다시 읽으면 맞아, 글은 이렇게 쓰는 거지 하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 레이먼드 카버죠. 어디선가 읽었는데요. 레이먼드 카버가 책상에 체호프의 말을 메모해 놨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밑줄을 그어야 할 것 같은 문장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라는 말이래요. 카버의 소설을 보면 그 말을 아주 잘 따른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서 책상 앞에 그 문장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체호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의대 공부를 할 때도 유머 잡지에 글을 써서 학비도 되고 가족들 생활도 돌봤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유머 잡지에서 원고료를 덜 주려고 200단어 이하로 써라 이런 식의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아껴 쓰게 됐고 그게 체홉 특유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많은 작품을 썼어요. 소설, 희곡 합쳐서 600편이 훨씬 넘으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이 사람이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죽었거든요. 만 43, 퍽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건데 이렇게 짧은 생애 동안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다는 거, 더구나 창작만 한 게 아니라 한동안 의사생활도 했고요. 또 소설만 쓴 것도 아니고 희곡에서도 현대 희곡의 한 획을 그은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죠. 그뿐만 아니라 논픽션에서도 일가를 이뤘어요. 체홉은 30살 때 혼자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사할린 섬으로 여행을 갑니다. 당시에 그는 폐결핵에 우울증까지 앓는 상태여서 주위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렸대요. 그런데 여행을 그는 감행했어요. 그 당시의 마음을 보여주는 편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겐 공부가 필요합니다. 나는 문학자로서 너무 무식하니까요. 나는 양심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그가 작가로서 얼마나 진지했는지 느껴지시죠? 체호프는 사할린 섬에 가서 그곳의 자연 환경, 또 거기 있는 가난한 유형수들의 실상을 상세히 조사해 사할린 섬이라는 보고서와도 같은 논픽션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고 저는 체홉이 픽션과 논픽션 모두에서 얼마나 뛰어난 작가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체호프의 작품 중에서 특히 단편의 백미로 꼽히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는 소설을 러시아 문학 전공자 김현택님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해변가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애완견을 끌고 다니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얄타에 온 지 2주일이 지나 이곳 사정에 익숙해진 드미트리 그로프는 다른 남자들처럼 새로운 얼굴에 흥미가 일었다.
베른의 찻집에 앉아 있으니 젊은 부인이 해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몸집이 작은 금발의 여인으로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 뒤로 흰색 스피츠가 졸졸 따라다녔다. 이후 드미트리는 시립공원이나 내거리 광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늘 혼자였으며 언제 보아도 같은 베레모를 쓰고 흰색 스피츠를 데리고 산책했다. 어느 한 사람 그녀에 대해 아는 바 없었고 그냥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으로 불렸다. 저 여자가 남편이나 아는 사람과 함께 오지 않았다면 드미트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번 사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걸? 그는 아직 40도 채 되지 않았는데 12살 난 딸 하나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내를 맞이한 것은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으므로 지금은 아내가 1배 반이나 더 늙어 보였다. 아내는 키가 크고 눈썹이 짙은 여자로 직설적이면서도 거만하고 위풍당당한 데다가 자칭 지적이기까지 한 여자였다. 그녀는 상당한 독서가로 편지도 개정 맞춤법으로 쓰는가 하면 남편을 여보라고 하기보다 이봐요 드미트리 씨라고 했다. 반면 그는 남몰래 아내를 천박하고 생각이 짧은 촌 여자에다 앞뒤가 꽉 막혔다고 여겨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다. 따로 여자를 사귀기 시작한 것도 꽤 오래된 데다 여자도 자주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에 대해서라면 일단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갖기 일쑤였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여자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내뱉곤 했다. 저급한 인종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미 쓰디 쓴 경험을 맛보았다고 생각하는 그였지만 정작 이 저급한 인종 없이는 단 이틀도 살지 못했다. 그는 남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면 지루하고 울적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자들 무리에 끼면 해방된 기분을 느꼈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아니, 그뿐 아니라 상대방이 여자이기만 하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마음이 편했다. 아무튼 그의 용모와 성격 그리고 천성에는 무엇인가 포착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어 여자들의 마음을 끌거나 유혹했다. 그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터였지만 한편 그 역시 어떤 힘에 의해 여자들에게 이끌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된 경험, 실제로는 쓰디쓴 경험으로 인해 남녀 관계가 초기에는 생활의 단조로움을 없애주고 활력을 주는 기분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잖은 사람의 경우, 특히 굼뜨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유부단한 모스크바인의 경우 이것이 골치 아픈 문제거리로 확대되어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다가 종국에는 아예 입장을 곤란하게 몰고 간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매번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경험 따윈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지고 모든 게 그저 단순하고 우스워 보이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베레모를 쓴 여인이 담담히 그의 옆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이라든가 걸음걸이, 옷이나 머리 모양으로 미루어 그는 그녀가 상당한 신분의 여자로 남편이 있으며 얄타에는 처음 왔고
더욱이 이곳에서 혼자 있는 것을 지루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지방이 도덕적인 면에서 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대개 그런 얘기에는 거짓이 많은지라 그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 짓을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작자들이 그런 얘기의 대부분을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여인이 세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테이블에 앉게 되자 여자를 쉽게 꿰어넘긴 일이라든가 깊숙한 산속으로 여행한 일에 대해 쓴 단편소설이 떠올랐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정사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자와의 로맨스 같은 유혹적인 상념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다. 그는 정답게 손짓으로 스피츠를 불러 개가 다가오자 손가락을 세워 위협해 보였다. 개가 으르렁거리자 드미트리는 다시 한번 위협했다. 여인이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이내 눈을 내리깔았다. 물지는 않아요. 그녀는 말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뼈다귀를 주워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공손하게 말했다. 얄타에 오신 지 오래되십니까? 닷새 정도 됐어요. 저는 이럭저럭 벌써 2주일이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 이곳은 정말 지루하군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냥 다들 그렇게 말하게 되나 봅니다. 벨료프라든가 지즈드라라든가 하는 시골에서 잘 정착해 사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아이고 지루해라. 아 먼지투성이구먼 이러고 하죠. 마치 자기들이 그라나다에서라도 온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녀는 웃었다. 두 사람은 아직 낯선 탓에 말없이 식사를 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란히 걸어 나오자 이내 농담 섞인 부담 없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는 한가로운 사람들이나 나누는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거닐며 이상한 빛을 머금고 있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보랏빛 바다 위로 달이 한 줄기 금띠를 들이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더운 날은 해가 진 뒤에도 여전히 덥다는 이야기를 했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모스크바 사람이며 대학은 문과를 나왔으나 현재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한때는 사설 오페라단에서 노래 연습생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도중에 그만두었고 모스크바에 집 2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한편 여인으로부터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으나 S시로 시집을 가서 2년째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얄타에는 한 달 정도 더 머무를 생각이고 그녀의 남편도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뒤따라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현청인지 아니면 현회인지 아무래도 설명이 되지 않자 스스로 우스꽝스러워했다. 드미트리는 또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브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윽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그는 그녀 생각을 하며 아마도 그 여인과 자신이 내일 만날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잠자리에 들면서 그는 문득 그 여인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대생이었고 자기 딸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배웠으리라는 생각과 그런가 하면 그녀의 웃는 모습이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경직되어 있는 어색한 모습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틀림없이 이 여인은
난생 처음 이런 환경, 즉 사내가 엉큼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말을 건네는 상황에 처음으로 놓인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또 여인의 연약하고 가냘픈 목덜미나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떠올렸다. 여하튼 그 여인에게는 뭔가 애틋한 데가 있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드미트리가 그녀를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축제일이었다. 방 안은 무덥고 거리에는 먼지 섞인 회오리 바람이 일어 모자가 날아갈 지경이었다. 드미트리는 온종일 목이 말라 몇 번이나 찻집에 가서 안나에게 냉차나 아이스크림을 권하였다. 몹시 견딜 수가 없었다. 저녁에 바람이 좀 잠잠해지자 두 사람은 배가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방파제로 나갔다. 선창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누구를 마중하려고 모여 있는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곳에 와 있는 잘 차려입은 얄타 군중에게서 두 가지 특색이 눈길을 끌었다. 젊은 사람처럼 차려입은 중년 여인들과 장군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배는 풍랑이 거세어서 해가 지고 난 늦은 시각에야 들어왔다. 배가 방파제에 닿기 전 방향을 바꾸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 안나는 손잡이가 달린 오페라 글라스를 들고 아는 사람을 찾기라도 하듯 배와 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쳐다보았다. 드미트리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이 많아져 쏙사포 같은 질문을 연신 해대다가도 방금 자기가 물은 것도 금세 잊어버리곤 했다. 그러다가 밀리는 군중 속에 오페라 글라스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잘 차려입은 군중이 다들 떠나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바람도 잠잠해졌지만 드미트리와 안나는 배에서 누군가가 더 내리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안나는 드미트리를 쳐다보지 않고 잠자코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저녁 무렵부터 날씨가 좀 나아졌군요. 그는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유심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했다. 꽃향기가 풍기고 촉촉함이 전해졌다. 그는 누가 보지나 않았을까 하고 두려운 듯 주위를 살폈다. 당신 숙소로 갑시다. 드미트리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방은 무덥고 그녀가 일본인 가게에서 사온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이제는 참으로 별의별 여자를 다 만나는군 하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에게 남아있는 추억의 연인 가운데에는 사랑만으로도 즐겁고 비록 잠시일망정 이런 행복을 준 그에게 고마워하던 아무 걱정 없고 사람 좋기만 한 여자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처럼 사랑을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부자연스럽다 못해 신경질적으로 이런 감정은 정말 사랑이나 정열이 아닌 뭔가 좀 더 의미심장한 것이라고요 하고 표현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또 그 중에는 상당한 미인이지만 냉정한 성격에 인생이 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더 많이 소유하려고 달려드는 집요한 욕망과 탐욕스런 표정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던 여자도 두세 명 있었다. 드미트리는 이런 여자들이 그다지 젊지도 않으면서
변덕이 죽을 듯하고 분별 없고 남을 억누르려 하고 약간 머리가 모자라는 여자들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식어감에 따라 그녀들의 미모에 오히려 혐오감을 느꼈고 그녀들의 속옷 레이스 장식까지도 왠지 생선 비늘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이 순진한 젊은 여인이 여전히 경직된 채 어색해하고 불편한 감정을 보이는 바람에 그는 마치 누군가가 불쑥 문을 노크하기라도 한 듯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나, 즉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인가 특별하고 아주 심각한, 마치 자신이 타락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평소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두 볼의 긴 머리칼을 슬픈 듯이 들이운 안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우울한 자세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옛날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죄 많은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연상시켰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절 존중해 주시지 않는군요. 방 안의 테이블 위에는 수박이 놓여 있었다. 드미트리는 한 조각 잘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적어도 반 시간가량이 흘렀다. 안나의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도 애처로웠으며 그녀에게서는 행실이 아주 바르고 순진하며 세상 일에 박지 못한 여인의 청순함이 묻어났다. 쓸쓸한 촛불 하나가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지 않아도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째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요? 드미트리는 반문했다. 스스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구려.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무서워요. 꼭 변명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 같군. 이게 무슨 변명 따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리석고 천박한 여자인걸요. 제 자신을 멸시할 망정 변명하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을 속인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속인 거예요. 게다가 이런 기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이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이는 머슴인걸요? 나는 그이가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그이가 머슴이란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내가 그이한테 시집 온 것은 20살 때였어요. 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더 멋진 삶을 동경했어요. 정말 또 다른 인생이 있지 않겠어? 하며 스스로를 타일렀지요.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재미있게,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호기심이 날 불태운 셈이지요. 이런 기분을 당신이 아실 수야 없겠지만 신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나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기만 하고 결국 이렇게 아무한테나 멸시받는 천박한 여자가 되어버렸죠. 드미트리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 순진한 말투라든가 정말 엉뚱하고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참회의 말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농담을 하거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난 이해하지 못하겠군.
드미트리가 나직이 말했다. 그래서 도대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요? 그녀는 얼굴을 그의 가슴에 깊이 파묻고 꼭 안겼다.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제발.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바르고 정직한 생활이 좋아요. 도리에 어긋난 일은 싫어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흔히 마귀한테 들렸다고 말하지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나한테 마귀가 붙었다는 거예요. 됐어. 이젠 충분히 알아들었어. 드미트리는 중얼거렸다. 그가 놀란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안나에게 키스를 해주고 나직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달래자 그녀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잠시 후 그녀는 기분이 다시 좋아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해변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고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죽은 듯한 모습이었다. 파도는 여전히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기슭에 부딪히고 있었다. 거룻배 한 척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배 위에는 등불 하나가 몹시 졸린 듯 가물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오레안다로 떠났다. 방금 나는 아래층 프런트에서 당신의 성을 알아냈소. 게시판에 폰 디테리츠라고 쓰였더군. 남편이 독일 사람인가? 아니요. 아마 그의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이는 정교 신자예요. 오레안다에서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약간 떨어진 벤치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얄타는 멀리 아침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고 흰 구름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산 봉우리에 걸려 있었다. 나뭇잎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매미가 울었다. 저 아래서 들려오는 쥐죽은 듯 단조로운 바다의 소리는 인간의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을 안식과 영면을 말하고 있는 듯했다. 파도 소리는 아직 이곳에 얄타나 오레안다가 생겨나기 전인 그 옛날에도 저 아래에서 들려왔을 것이고 지금도 들리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똑같이 무관심하고 쥐죽은 듯한 소리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 옛날과 변함없는 소리, 우리 중 그 누구의 삶과 죽음에도 아무 관심 없는 그 소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증거, 지구상에서의 인생 행보에 대한 증거,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행진의 증거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드미트리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나란히 앉아 바다와 산과 구름과 광활한 하늘이 동화 속처럼 보이는 곳에서 어느덧 마음이 안정되고 매혹되어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아름답다. 존재의 고상한 목적이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잊은 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만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한 사람이 다가왔다. 아마 경비원인 듯 했다. 두 사람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렸다. 하다못해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참으로 신비스런 느낌이 들고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다. 페오도시아에서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배는 아침 노을에 빛나고 있었고 등불은 이제 꺼져 있었다. 풀에 이슬이 앉았네요. 안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렇군.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 뒤로 매일 정오가 되면
두 사람은 해변에서 만나 가벼운 점심을 들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 산책을 하거나 황홀하게 바다를 바라보거나 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린다며 짜증을 부렸고, 때로는 질투로 인해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해져 그가 자신을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바로 그 되풀이되는 난제를 끄집어냈다. 그는 자주 내거리 광장이나 공원 근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완벽한 무의도식의 나날들. 누구에게 들킬세라 주위를 살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는 한낮의 키스, 더위, 바다 냄새. 항상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으르고 멋만 부리고 배가 부른 사람들 덕분에 그는 마치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안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말해주었고, 타오르는 정열로 인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에게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겨 줄곧 그에게 이런 고백을, 다시 말해 그가 그녀를 존중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단지 천한 여자로만 보고 있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졸라댔다. 거의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두 사람은 교회로, 이를테면 오레안다나 폭포 쪽으로 마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마다 두 사람만의 산책은 멋지고 웅대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조만간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편지가 왔다. 눈이 몹시 나빠졌다는 것과 아내에게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안나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제가 떠나는 게 정상이겠죠? 그녀가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운명인가 봐요. 그녀가 마차로 떠나려 하자 그도 함께 기차역까지 배웅하러 갔다.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였다. 이윽고 급행열차의 자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출발을 알리는 두 번째 경적이 울리자 그녀는 말했다. 자, 한 번 더 얼굴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그녀는 울지 않았으나 침울해 보였고 마치 환자처럼 두 볼을 떨고 있었다. 항상 당신을 생각할게요.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요. 잘 지내시고요.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기로 해요. 그래야만 하니까.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럼 안녕히 주님의 가호가 있길 빌게요. 기차는 빠르게 멀어져 갔다. 불빛도 이내 사라지고 잠시 후엔 기차의 경적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달콤한 꿈속과도 같은 이 어리석은 기분을 한시라도 빨리 날려보내려고 일부러 약속한 것 같았다. 홀로 우두커니 플랫폼에 남아 먼 어둠 속을 응시하면서 드미트리는 막 잠이 깬 듯한 느낌으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전깃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건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끝나버렸으며 지금은 추억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감격을 느낌과 동시에 우울했으며 가벼운 회한까지 맛보았다.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그 젊은 여인도 그와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나 말투, 그리고 애무 속에서 가벼운 조소와 게다가
자신보다 거의 2배나 어린 여자를 꾀었다는 행운아의 우쭐대는 오만함이 그림자처럼 비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친절하고 세상에 드문 고상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보면 그는 그녀의 눈에 실제와는 다르게 비춰지고 있었으니 결국 본의 아니게 그녀를 속이고 있는 셈이었다. 이곳 정거장에는 벌써부터 가을 냄새가 느껴졌으며 바람도 차가웠다. 나도 모스크바로 올라갈 때가 되었군. 드미트리는 플랫폼을 빠져나오며 생각했다. 돌아가야겠어. 드미트리 모스코바 집에서는 이제 겨우살이 준비가 완전히 끝나 따뜻하게 난로를 피우고 있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갈 채비를 하고 차를 마시는 동안은 아직 어두웠으므로 유모는 잠깐 동안이라도 등불을 밝혀두었다. 벌써 추위가 시작되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썰매를 처음 타면서 흰 땅이나 흰 지붕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공기가 신선해 숨기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져 이맘때만 되면 절로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설이 맞은 하얀 보리수와 자작나무의 고목은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어 삼나무나 종려나무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그 옆에 있으면 산이나 바다 따윈 생각나지도 않았다. 모스크바 토박이인 드미트리는 추위가 매서운 맑은 날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그는 털가죽 외투를 입고 따뜻한 장갑을 끼고 페트로프카 거리를 한 바퀴 돌았고 토요일 오후 종소리를 들으며 최근의 여행과 자신이 머물렀던 고장에 대한 매력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드미트리는 차츰 모스크바 생활에 젖어들어 이제는 하루에 3종류나 되는 신문을 탐독하면서도 자신은 모스크바의 신문은 안 읽는 주의라고 말하곤 했다. 벌써부터 카페나 클럽에 가는 일이 그의 관심을 끌고 만찬이나 기념 축하회가 기다려지곤 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이미 자신의 집에 유명한 변호사나 관리가 출입하고 있다는 것과 의사클럽에서 교수들을 상대로 트럼프 놀이를 한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모스크바 식대로 냄비에 찐 쇠고기 스튜를 통째로 먹어치울 수조차 있게 됐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안나는 기억 속에서 안개에 휩싸여 지금까지 알아왔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가련한 웃음을 띠고 가끔 꿈속에서만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이 더 지나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안나와 헤어진 것이 마치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 양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추억은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저녁 무렵의 고요함 속에 아이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서재에 들려오거나 문득 고전 음악이 들려와도 또는 카페에서 오르간 치는 소리나 벽난로 속에서 눈보라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과 산에 안개가 끼었던 새벽에 대해 페오도시아에서 온 배 그리고 키스 등 모든 것이 하나하나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는 오랫동안 방 안을 서성거리며 추억을 더듬다가 미소를 짓곤 했는데 그러는 사이 추억은 차츰 공상으로 바뀌고 과거는 상상 속에서 미래의 일과 뒤섞였다. 안나가 꿈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어디든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선하게 보였고 그녀는 이전보다 한층 더 아름다워지고 젊어졌으며 상냥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도 얄타에 있던 때보다 멋있어진 것처럼 여겨졌다. 밤마다 그녀는 책장에서 벽난로에서 방 한쪽 구석에서 그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어 그녀의 숨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거리에 나가면 그는 지나가는 여인들을 쳐다보며 그녀를 닮은 여인이 없나 하고 두리번댔다. 마침내 자신의 추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정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 밖에서 누구에게 털어놓는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였다. 세든 사람을 상대로 말할 수도 없거니와 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자기는 그때 과연 사랑했던 것일까? 도대체 그가 안나와 맺은 관계에서 뭔가 아름답고 매혹적이라든지 또는 유익하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재미있는 것이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랑이나 여자에 대해서 막연한 이야기를 꺼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가 말하는 바를 알아주는 이 없었고 단지 그의 아내만이 짙은 눈썹을 살짝 움직이며 말했다. 이봐요, 드미트리. 당신은 폼 잡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느 날 밤에 자신의 트럼프 친구인 관리와 함께 의사클럽에서 나오면서 그는 마침내 참을 수가 없어 입을 열었다. 실은 얄타에서 매력적인 여자를 하나 알게 되었거든. 썰매를 타고 달리던 관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드미트리! 응, 왜? 아까 자네 말이 맞았어. 사실 그 철갑상어는 냄새가 고약했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평범한 이 말이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드미트리의 비위를 몹시 건드려 참으로 굴욕적이고 불결한 기분을 품게 만들었다. 이런 젠장, 되먹지 못한 인간이야. 정말 무의미한 밤이 계속되고 그야말로 가치가 없고 시시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반은 정신이 나가버린 트럼프 놀이, 폭식의 폭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따분한 이야기들, 쓸데없는 일들에다 계속 되풀이되는 똑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과 최상의 정력을 빼앗기고 결국 꼬리도 날개도 없는 난센스 같은 인생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야말로 정신병원이나 죄수 부대에 갇혀 도망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드미트리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짜증만 부렸고 그 때문에 다음 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다.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줄곧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거나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아이들도 지겹고 은행 일도 지긋지긋했으며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 성탄절 연휴에 그는 여행을 계획했다. 아내에게는 어느 청년을 돌봐주기 위해 페테르부르크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SC로 떠났다. 하지만 왜 그곳에 가는지 정작 그 자신도 잘 몰랐다. 그는 안나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며 가능하면 그녀와 미래를 갖고자 했다. 그는 아침나절에 SC에 도착하여 호텔의 가장 좋은 방을 얻었다. 방 안은 온통 회색 군복천이 깔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앉아 회색이 된 잉크병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한 손에 모자를 높이 치켜든 기마상이 붙어 있었으나 그나마 목도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호텔 수의가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폰 디테리츠라는 사람은 호텔 근처의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주 잘 사는 데다가 자가용 마차도 한 대 가지고 있으며 이 거리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수인은 디테리츠를
뉴리딜리츠라고 발음했다. 드미트리는 천천히 스타로곤차르나야 거리로 걸어가서 집을 찾아냈다. 집을 발견하자마자 집 앞에 길게 뻗어 있는 못질을 한 회색 울타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울타리 정도는 확 뛰어 넘어갈 수 있는데 디미트리는 창문과 울타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았다. 오늘은 관청이 노는 날이니까 그녀의 남편이 필시 집안에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집안에 들어가 당황케 하는 것은 눈치 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쪽지를 보낸다면 남편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온종일 거리를 배회하거나 울타리 근처에서 기회만 오기를 기다렸다. 거지 하나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더니 곧 개가 짖어댔다. 이윽고 1시간이 지나자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리고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나가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노파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바로 낯익은 흰 스피츠가 달려나왔다. 드미트리는 개를 부르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한 나머지 스피츠의 이름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을 서성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회색 울타리가 원망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안나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이 밉살맞은 울타리를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젊은 여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른 채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점심 식사를 하고는 곤히 잠들어 버렸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그는 잠에서 깨어나 어두워진 창문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다. 어쩌자고 이렇게 늘어지게 자버렸을까? 한밤중에 뭘 할 수 있담? 그는 마치 병실처럼 회색 싸구려 천을 깐 침대 위에 앉아 분한 듯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바로 여기에 그토록 기다렸던 여인이 있고 이렇게 로맨틱한 사건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 앉아서 기다려봐야겠어. 이곳에 도착한 날 아침 기차역에서 커다란 글씨로 된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났다. 게이샤라는 연극의 첫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였다. 그는 포스터를 떠올리고 극장으로 갔다. 공연 첫날이니 어쩌면 그녀가 보러 올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극장은 대만원이었다. 지방의 극장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샹들리에 위쪽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관람석 뒷줄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왁자지껄했다. 막이 오르기 전 이 고장의 멋쟁이들이 뒷짐을 진 채 서서 공연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도 현 지사가 앉는 1등석에는 지사의 딸이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앉아 있었고 지사 자신은 두꺼운 커튼 뒤에 점잖게 앉아 있어 그의 손만 보였다. 막이 흔들리고 오케스트라가 오래도록 음을 맞추고 있었다. 관중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을 동안 드미트리는 눈으로 정신없이 그녀를 찾았다. 드디어 안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3번째 줄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를 바라본 순간 드미트리의 심장은 죄어들어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그녀보다 가깝고 소중하며 절대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시골뜨기들 속에 섞여 있는 자그마한 여인,
손잡이가 달린 싸구려 오페라 글라스를 손에 쥔 눈길을 전혀 끌지 않는 이 여인이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을 채워주는 슬픔이자 기쁨이요. 그가 현재 원하고 있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수준 낮은 오케스트라와 시시하고 평범한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였고 막연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안나와 함께 젊은 남자가 들어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구레나룻을 기른 키가 크고 등이 구부정한 남자였다. 그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마치 정면을 향해 줄곧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가 바로 그녀가 그날 밤 얄타에서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머슴이라고 함부로 부르던 남편인 듯 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전봇대 같은 모습이나 구레나룻이나 약간 벗겨진 이마에는 꼭 머슴 비슷한 겸손함이 엿보였다. 그는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고 단축구멍에는 마치 머슴의 번호인 양 배웠다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배지 같은 게 번쩍였다. 일막이 끝나자 그녀의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고 그녀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역시 1층 일반석에 앉아있던 드미트리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냈어? 드미트리의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낯빛이 파리해져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부채와 손잡이 달린 오페라 글라스를 두 손에 꽉 쥐었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드미트리는 안나가 당황하는 데 놀라 옆자리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음을 맞추는 바이올린과 플루트 소리가 나자 그는 마치 모든 좌석에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순간 섬뜩해졌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종종 걸음으로 출구쪽을 향해 나갔다. 그도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복도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두 사람의 눈앞에는 법복이나 교원 복장이나 영지 관리인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제각기 배지를 달고 어른거리는가 하면 부인들의 모습이나 옷걸이에 걸린 모피 코트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담배 냄새를 실은 바깥바람이 불어오기도 했다. 드미트리는 심하게 뛰는 가슴을 가다듬으며 생각했다. 제기랄, 무슨 놈의 사람들이며 오케스트라는 또 뭐야? 순간 그는 갑자기 지난번 안나와 작별하던 날 저녁 기차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자,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만남이 끝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것일까? 입석 입구라는 표말이 붙어있는 어둡고 비좁은 계단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그녀는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다니 숨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이해해 주오 안나. 이해를 좀... 드미트리는 나직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제발 사정을 좀 이해해 주구려. 그녀는 두려움과 애원 그리고 애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모습을 될 수 있는 한 기억 속에 꼭꼭 새겨 넣으려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저 역시 못 견디게 괴로웠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지나치며 말했다.
늘 당신 생각만 했어요. 오직 당신 생각으로만 살아왔어요. 이제 잊어버리려 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선. 위층 계단에서 중학생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나를 끌어당겨 얼굴과 볼, 손에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겁에 질려 말했다. 이러면 우리 둘 다 곤란해져요. 오늘 당장 떠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누가 오고 있어요. 계단 밑에서 누군가 올라왔다. 꼭 떠나세요. 안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시겠죠, 드미트리? 제가 곧 모스크바로 갈게요. 전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분명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절 괴롭히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모스크바에서 봬요. 지금은 헤어져요. 사랑해요. 당신. 지금은 헤어져요. 그녀는 드미트리의 손을 한번 잡더니 계속 그를 뒤돌아보며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눈을 보니 그녀가 실제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드미트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잊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외투를 찾아 극장을 떠났다. 안나는 드미트리를 보러 모스크바에 오게 되었다. 남편에게는 부인병을 상담하러 전문의에게 간다는 핑계를 대고 2달이나 3달에 한 번 SC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남편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슬라반스키 바자르 호텔에 방을 잡은 안나는 곧장 드미트리에게 빨간 모자를 쓴 호텔의 심부름꾼을 보냈다. 드미트리가 그녀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녀에게 가고 있었다. 심부름꾼이 전날 밤에도 찾아왔지만 그가 집에 없었다. 마침 그의 딸도 함께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학교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서였다. 커다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아침 기온이 영상 3도인데도 눈이 내리지? 드미트리는 딸에게 말했다. 지표면은 이렇게 따뜻하지만 공기층의 기온이 전혀 다르단다. 근데 아빠, 왜 겨울에는 천둥이 치질 않아요? 드미트리는 겨울에 천둥이 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미래를 하러 가는 참이지만 누구 한 사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마도 언제까지나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전혀 다른 2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나는 적어도 그것을 보고 싶다거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공공연한 생활, 약간의 진실과 약간의 허위로 가득 찬, 다시 말해 그의 친지나 친구들의 삶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은밀히 영위되는 생활이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기막히게 딱 들어맞아 어쩌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흥미를 자극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는 더없이 솔직한 생활이 남몰래 영위되었고 이 생활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반면 그가 겉을 꾸미기 위한 방편과 진실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 이를테면 그의 은행 근무라든가 클럽에서의 논쟁이라든가 저급한 인종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부인과 동석한 파티 같은 것은 명백히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으며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치 어두운 밤 같은 비밀스런 장막 뒤에서
본인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진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교양인들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일부분 그런 이유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딸을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드미트리는 슬야반스키 바자르 호텔로 들어갔다. 그는 아래층에서 외투를 벗어 손에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다. 안나는 그가 좋아하는 회색 옷을 입고 오랜 여행과 기다림에 지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웃음을 잃은 채 그가 문턱을 넘어서기 무섭게 가슴에 매달렸다. 한 2년 정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키스는 오래오래 계속되었다. 그래, 어떻게 지냈는데? 그가 물었다.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소? 잠시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울음 때문에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손수건을 눈에 가져갔다. 그냥 울게 내버려 두자. 그동안 좀 앉아 있어야지. 드미트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런 다음 그는 벨을 눌러 차를 주문했다. 그가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녀가 운 건 흥분한 탓이기도 했고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슬픈 처지가 되어버렸는가 하는 비참한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몰래 아니면 만나지 못하고 마치 도둑처럼 남의 눈을 피해 만나고 있지 않은가. 이래도 정말 두 사람의 삶이 파멸한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자, 이제 그만하지. 드미트리가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그처럼 쉽게 끝나지 않으리란 것을 그는 명백히 알고 있었다. 안나가 그에게 전보다 더 강한 애착을 느끼고 진심으로 숭배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드미트리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처음에는 달래거나 장난을 쳐보려는 생각이었지만 순간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그의 머리는 벌써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될 만큼 그는 최근 2, 3년 동안 갑자기 늙고 추해졌다. 그의 두 손이 얹어진 그녀의 따뜻한 어깨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는 이 생명에 대해 문득 동정심을 느꼈다. 아직도 따뜻하고 아름답기만 한 이 생명도 아마 그와 마찬가지로 퇴색하고 시들기 시작하는 게 그다지 먼 일은 아닌 듯했다. 어디가 좋아서 그녀는 이토록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는 언제나 여인의 눈에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비치고 있었다. 어떤 여인도 실제의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람,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열렬히 바라고 있던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달은 뒤에도 한결같이 그를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 행복했던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는 사귀고 인연을 맺었다 헤어졌을 뿐이며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좋을 대로 상상해 볼 수 있었지만 결코 사랑은 아니었다. 그런데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한 지금에야 그가 참다운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란 것을. 안나와 그는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부부처럼, 정이 두터운 친구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운명이 맺어준 사람들처럼 생각되었다. 왜 그들이 각기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철새 한 쌍이 붙잡혀 서로 다른 세상에서 길러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용서하고 현재의 일도 모두 용서하여 이러한 사랑에 의해 두 사람 다 변화된 사실을 느꼈다. 예전에 그는 우울할 때면 머리에 떠오르는 판단으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지금 그는 판단이 아닌 깊은 연민을 느끼며 진실해지고 다정해지기를 원했다. 안나, 사랑해. 이제 그만 울음을 그쳐.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만큼 울었으면 됐잖아. 좋은 묘안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상의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눈을 피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며 따로 떨어져 사는, 그리고 오랫동안 헤어져 지내야 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는 머리를 쌓안고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만 더 참으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새롭고 멋진 생활이 시작되겠지. 두 사람 모두 여행의 종착역까지는 아직 멀고 먼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과 아주 복잡하고 곤란한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